여러분의 시간과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합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 1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늙고 욕심 많은 악덕 고리대금업자 1명쯤은 죽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간은 고민이 되시나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미친 듯한 질문을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스스로 도끼를 들었죠. 단순히 미친 사람의 살인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성을 가장한 인간의 오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방식이나 일상적인 선택이 사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위험한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냉철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좁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리적 취약점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도덕적 선을 넘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도끼를 든 주인공의 손은 떨리지만 그의 눈은 자신의 논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악은 악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10%의 수익률을 위해 90%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일까요? 어두컴컴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는 악취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잿빛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다락방은 마치 관처럼 좁고 답답했죠. 그는 그곳에서 며칠씩 누워 자신이 세운 나폴레옹 이론을 곱씹었습니다. 세상에는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비범한 인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법을 어길 권리가 있다는 궤변이죠. 그는 자신이 비범한 인간인지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하고 그녀의 돈을 빼앗아 세상에 환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행동이 거대한 정의를 위한 희생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이 사실은 자신의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도구일 뿐이라면요? 주인공의 내면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냉철한 지식인인 척하지만 속은 두려움과 오만함으로 뒤엉켜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범죄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도박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처절하고도 위험한 자아 확인 작업이었죠. 17%의 이유를 따지는 노파의 눈빛은 그에게 거대한 악처럼 보였고 자신은 그 악을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착각은 결국 파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객관적인 합리성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착각인지 구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논리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그것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사면 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주인공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도끼를 손에 쥐었을 때 그의 마음은 떨림과 확신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미친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 주인공이 마주하게 돼 진짜 공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주인공의 계획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도끼를 든 라스콜리니코프의 손이 땀으로 젖어 들어갑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쿵쿵거리며 귓가를 울리죠. 어두운 계단을 올라 고리대금업자 노파의 집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노파를 죽이고 돈을 챙긴 뒤 다시 세상으로 나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의 완벽한 계획을 비웃듯 흘러갑니다. 도끼가 노파의 머리를 강타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조각내는 행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파의 눈이 마지막으로 그를 응시할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더욱 끔찍한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입니다. 노파의 집에 우연히 들어온 노파의 순진한 동생까지 그의 도끼 아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계획에 없던 살인은 그를 단순한 오만한 지식인에서 잔혹한 연쇄 살인마의 위치로 추락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완벽한 투자 전략이나 계획이 단 하나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공중분해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인공은 지금 그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돈을 챙겨 다락방으로 도망쳤지만 그 돈은 더러운 피에 젖어 있었고 그는 그 돈을 감히 사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의 이론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비범한 인간이라고 믿었지만 그저 겁쟁이 살인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방에 처박혀 환각과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심리적 압박은 그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추격하는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라스콜리니코프의 삶은 그 자체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굶주린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양처럼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갇혀 지냈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자신의 죄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의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지식인의 파멸입니다. 그는 여동생의 약혼자가 사실은 냉혈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범죄와는 다른 형태의 악을 목격하며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내면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나는 비범한 나폴레옹인가? 아니면 그저 벌레 같은 평범한 인간인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11명의 사람이 그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스스로의 덫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이 순간 그의 앞에 운명적인 인물인 소냐가 등장합니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창녀가 된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신앙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노파를 살해한 이유가 그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음을 소냐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소냐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눈물을 흘리며 그가 죄를 짊어지고 감옥으로 가기를 권유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서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거짓된 가면을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인공은 이제 거대한 심리적 장벽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낡은 다락방을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증거를 들이대는 대신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주인공의 심리를 조여갑니다. 당신이 쓴 글에서 그런 살인마의 심리가 느껴지더군요라며 넌지시 던지는 말 한마디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경찰서에 불려간 주인공은 포르피리와 마주 앉아 팽팽한 심리전을 벌입니다.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당하는 주인공의 내면은 12%의 이성조차 남지 않은 채 광기와 공포로 잠식되어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닙니다. 누가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지적 게임이자 영혼의 밑바닥을 드러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죠. 여러분이 믿었던 논리가 세상의 거대한 합리성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르피리는 그가 결국 스스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나고 스스로의 죄에 짓눌려 자백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죠. 주인공은 점점 더 병적인 상태로 빠져들며 길거리에서 환각을 보고 사람들의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그가 세운 이론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거부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비범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그저 벌레다라는 생각은 그를 자살의 문턱까지 몰아붙입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논리를 끝까지 고수하며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법 앞에 엎드릴 것인가. 이 긴장감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됩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은 공포와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립니다. 경찰청장 포르피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자신이 도끼를 들었을 때 느꼈던 진짜 감정이 오만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죽인 것이다라는 절규가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죠. 그는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소냐가 건네준 십자가를 손에 쥔 채 경찰서로 향합니다. 자신의 오만한 이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세상 앞에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은 그가 가진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동시에 진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7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범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주인공은 자신의 논리에 도취되어 살인을 저질렀지만 결국 그 살인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위해 도덕을 파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자백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들이며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반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진짜 벌은 그에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를 광기 어린 지식인의 비극으로 규정하고 시베리아 유형 20년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 벌은 법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갇혀 있을 때보다 더 지독한 고독과 죄책감이 그를 덮쳐왔죠. 유영지에서도 그는 여전히 다른 죄수들에게 냉대받으며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자신의 이론이 틀렸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오만함이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사회의 불합리 때문이었다는 핑계를 대며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삶이 헛된 논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 도덕성을 저버린 사람들이 겪는 내면의 파산과 같죠. 하지만 소냐는 시베리아까지 그를 따라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킵니다. 그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진짜 참회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징역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의 끝이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마주한 진짜 마지막 모습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 대가를 온몸으로 감당했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죄를 짓는 과정보다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과정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돈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인간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인 도끼는 사실 주인공의 영혼을 내려친 도끼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의 오만함이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 대가를 온몸으로 감당했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죄를 짓는 과정보다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과정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돈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인간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인 도끼는 사실 주인공의 영혼을 내려친 도끼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의 오만함이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앙은 라스콜리니코프를 지옥에서 구원한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진짜 참회로 나아갔죠. 이 위대한 구원의 서사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사랑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징역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의 끝이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구원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인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마주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